트럼프가 쿠바 공산당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 개인 제재를 때렸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부처가 아니라 그 사람 본인한테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2년 전 베네수엘라에서 똑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오늘은 그 각본을 단계별로 뜯어보겠습니다. 표면에서 동기로, 동기에서 결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한반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쿠바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짚어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게 포인트예요. 첫 번째, 미국 재무부가 쿠바 공산당 최고 지도자 미겔 디아스 카넬에게 직접 개인 제재를 발동했습니다. 자산 동결, 금융거래 전면 차단, 피델 카스트로가 앉았던 자리, 라울 카스트로가 이어받았던 자리,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 본인을 겨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쿠바 군부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국영기업들, 관광업부터 해외 송금, 대외 무역까지 손 뻗고 있는 수십억 달러짜리 군사 재벌 그룹에 연계된 회사들의 자산도 동시에 묶었습니다. 이 그룹이 쿠바 외화 수입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상징적 조치가 아닙니다. 체제의 자금 동맥을 직접 조이는 겁니다. 두 번째, 미국 법무부가 라울 카스트로를 살인 혐의로 연방법원에 정식 기소했습니다. 피해자 4명 중 3명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게 정치적 선언이 아니에요. 사건 번호가 찍혀있는 형사소장입니다. 쿠바 혁명의 마지막 살아있는 상징에게 미국 법원이 피의자 딱지를 붙인 거예요. 이건 법적 효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울 카스트로가 미국에 오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범죄자로 규정했다. 언제든 우리 법정에서 다룰 준비가 돼 있다. 이 선언의 무게는 외교적 압박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립니다. 세 번째, 미국 본토에서 쿠바 정보기관 공작원들이 체포됐습니다. 쿠바 최고 정보기관인 GE, 정보총국 소속 요원들이 수년간 미국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미국 시민권까지 보유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줄줄이 스파이 혐의로 잡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GE는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쿠바 체제 유지의 핵심 골격이에요. 미국이 GE의 미국 내 네트워크를 걷어내는 건 쿠바 체제의 눈과 귀를 하나씩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그 물이 한 올 한 올 거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공개석상에서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 끝나면 집에 가는 길에 쿠바에 한번 들를 것이라고요. 잠깐만요. 이 네 가지를 같이 놓고 보시면 뭔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개인 제재, 형사, 기소, 정보기관, 와해, 그리고 대통령의 공개 경고, 이게 그냥 무작위로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조가 안 보입니다. 각각의 뉴스가 따로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걸 한 줄로 연결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그 패턴을 우리는 이미 한번 봤습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트럼프 일기였던 2019년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국영 석유회사 PDVSA에 대한 전방위 제재와 동시에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마두로를 고립시키는 구조를 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두로는 버텼고 쿠데타 시도는 실패했고 세상은 역시 말뿐이야 라고 봤습니다. 1단계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두 번째 단계가 왔습니다. 마두로 개인에 대한 제재 강화, 그리고 마약 테러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 현상금은 5천만 달러입니다. 솔직히 그 현상금이면 마두로 본인도 잠깐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단계, 석유 수출 우회로를 제3국 경유까지 전부 막았습니다. 카리브해 인근 소국들을 통해 우회 수출하던 경로까지 차단했고 이건 실질적인 경제 봉쇄였습니다. 네 번째 단계, 카리브해에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국제 공역에서 폭격기가 비행을 시작하고 드론이 모든 것을 촬영합니다. 이건 시위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됐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2016년 1월 다섯 번째 단계, 작전이 실행됩니다. 정밀 타격, 볼리바르 군 내부에서 이탈자들이 문을 열어준 것, 기회의 창이 만들어지고 그 창을 놓치지 않은 것, 결과는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입니다.
체스판에서는 말이 다 놓이고 나서야 수순이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를 돌아보면 처음부터 수순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한번 보세요. 쿠바를 다시 봅니다. 개인 제재, 형사, 기소, 미국 본토 정보, 작전, 경제, 압박, 대통령 공개, 경고. 우리는 지금 5단계 중 3단계가 이미 지나간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 남은 건 4번째와 5번째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쿠바도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구나라고 결론 내리면 그게 가장 큰 오판입니다. 각보는 같은데 무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차이, 질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대륙 국가입니다. 가야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가야나는 이미 미국 군함과 항공기 수용에 공식 동의했습니다. 발진 기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쿠바는 섬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직선거리로 150km, 남짓 사방이 바다예요. 땅에서 치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군사 행동이든 바다 위의 봉쇄와 하늘에서의 장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상륙이 가능합니다. 군사 기획자 입장에서 이건 완전히 다른 연산입니다. 비용이 다르고 노출 시간이 다르고 실패 확률이 다릅니다. 두 번째 차이, 내부 보안 장치의 수준입니다. 마두로는 저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볼리바르군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안 했잖아요. 내부에서 문을 열어준 사람이 나왔고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쿠바는 다릅니다. GE 정보총국은 중남미 전체를 통틀어 가장 효율적인 내부 정보기관으로 평가받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조직이에요. 미국 내 공작권 네트워크를 수십 년 운영해온 기관이 내부 이탈자 방지에 어느 수준의 체계를 갖추고 있을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쿠바에는 지금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같은 인물이 없습니다. 체제 외부에서 민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강력한 야권 지도자가 보이지 않아요.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 인물도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공개적으로 포착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작전이 성공한 핵심 요인이 내부에서 열린 그 창문이었는데 쿠바에서 그 창문이 언제 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 차이, 외부 변수입니다. 베네수엘라에도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멀어요. 직접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쿠바는 다릅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존재가 쿠바에서 구체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러시아 군함의 입항, 군사 협력 확대 징후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쿠바 영토 안에 신호정보 수집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쿠바를 감시 거점으로 활용하는 거죠. 미국이 쿠바에서 군사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코앞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카라카스 때보다 외교적 파장이 훨씬 크고 시끄러울 수 있어요.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중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이건 미국이 단순히 쿠바 하나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연대의 반응을 시험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동북아에도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차이, 미국 국내 정치입니다. 쿠바계 미국인 디아스포라는 수십 년간 플로리다 공화당 지지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플로리다는 경합주이고 경합주에서의 표는 대선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쿠바계 2세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쿠바 정책 최전선에 쿠바계 미국인이 서 있는 거예요. 트럼프에게 쿠바는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지지층에게 한 약속이고 선거 자산입니다. 중간 선거가 다가올수록 쿠바에 대한 압박 강도는 더 세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가지 차이를 다 놓고 보면 결론이 하나로 좁혀집니다. 각본은 복사됐는데 결말은 훨씬 복잡하고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쿠바의 실제 군사력을 보면 정규전으로는 미국 상대가 안 됩니다. 지상군 5만 명의 예비역과 민병대를 더해도 장비는 소련 시절 물건들이에요. T-55, T-62 전차, 상태를 장담하기 어려운 T-72 일부 냉전시대 장갑차들, 미사일 방어망도 S-75, S-125, S-200 같은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들은 이미 배치될 당시부터 구식이었습니다. 공군은
MiG-21, MiG-23, 그리고 MiG-29 네다섯 대가 있다고 하는데 서방 분석가들은 그중에 실제로 이륙 가능한 게 몇 대냐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해군은 해군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전투함이 어선을 개조한 초계함 2척이에요. 냉전이 끝나고 소련 지원이 끊기면서 군 현대화가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숫자만 보면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판하면 안 돼요. 쿠바는 처음부터 정규전을 준비한 나라가 아닙니다. 쿠바 군사 독트린에는 전국민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군이 상륙한다면 정규전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도시 게릴라, 농촌 게릴라, 터널, 함정 준비되는 거지 민병대를 동원한 장기 소모전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전국에 깔린 민병대가 정규군 못지않은 규모로 훈련을 받아왔고 이 구조는 피델 집권 이후 수십 년간 체계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이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쿠바는 앙골라에서 에티오피아에서 그리고 자국 역사 안에서 이 방식이 작동하는 걸 직접 증명해 봤습니다. 산에 들어간 쪽이 반드시 지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가 약해지고 약한 자가 오래 버티는 지형이 있습니다. 쿠바는 그 지형에서 싸우는 법을 알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고 안 싸웠습니다. 쿠바는 싸운다고 하면 실제로 싸우는 나라예요. 그 이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미 검증됐다는 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걸 압니다. 1961년 피그만 침공의 기억이 여전히 미국 군사 기획자들을 따라다닙니다. 상륙 시도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 굴욕이 역사책에 남아 있으니까요. 아무리 강한 군대도 자국 땅에서 싸우는 사람을 이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전쟁의 오래된 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웃긴 게 뭐냐면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섬 하나를 60년째 어떻게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선택을 안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못한 것과 안 한 것의 경계가 어디 있는지 피그만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쿠바 지도를 볼 때마다 느꼈을 그 무게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들를 것이라고 했을 때 군사 기획자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실제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시나리오를 4가지로 놓고 봅니다. 첫째, 해상 봉쇄 강화. 가장 비용이 적고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고 가장 상징성이 큰 옵션입니다. 미 해군이 연료와 물자 공급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란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구조예요. 쿠바는 이미 오랜 봉쇄를 경험해온 나라인데 지금 경제 상황은 60년 역사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식료품 부족, 연료 부족, 전력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봉쇄는 느립니다. 이란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고 민간인 고통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국제 여론이 움직입니다. 둘째, 특수부대와 드론을 이용한 참수작전. 하바나와 산티아고 데 쿠바의 지도부를 겨냥하는 방식으로 카라카스에서 효과를 발휘한 모델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정보 우위가 충분하고 이탈자가 나오고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만 작동합니다. 지금 그 창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핵심 변수입니다. 셋째,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제한적 공습. 점령도 없고 병력 상륙도 없이 군사 시설만 타격해서 협상 테이블로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무력 시위예요. 정치적 비용이 가장 낮으면서도 압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간 옵션입니다. 목표는 굴복이 아니라 협상 개시입니다. 이 세 시나리오가 동시에 작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동안은 외교 압박을 유지하고 사이버 작전으로 통신 인프라를 교란하고 해상에서는 물자 선박을 막으면서 동시에 내부 이탈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단일 작전이 아니라 소모전입니다. 시간이 미국 편인지 쿠바 편인지 그게 이 게임의 핵심이에요. 쿠바 경제가 먼저 무너지면 미국이 이기고 미국 여론이 먼저 지치면 쿠바가 버팁니다. 60년 역사를 보면은 쿠바는 여론전에서 강합니다. 미국이 시작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쿠바 편을 들었어요. 이번에도 그 패턴이 반복될지 아니면 판이 달라졌는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넷째, 대규모 상륙작전.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입니다. 피그만의 트라우마, 점령 이후의 긴 전쟁,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비용,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적 반발, 어떤 정부도 트럼프 정부조차도 이 선택지를 쉽게 고르지 않습니다. 정치 자본을 적대적 섬에 장기 점령에 쏟아부을 정권은 없어요. 가장 현실적인 그림은 이겁니다. 해상 봉쇄와 경제 압박을 유지하면서 사이버 작전으로 내부 인프라를 흔들고 기회의 창이 열리면 정밀 작전을 실행하는 것. 베네수엘라 각본의 쿠바판 개정본입니다. 결말이 같을 수도 있고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쿠바가 이 압박을 버텨내면 그 자체가 미국 패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버티지 못하면 60년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트럼프가 이란 끝내고 쿠바 간다고 했는데 이란이 언제 끝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란과 쿠바를 연결시켜 발언한 것 자체가 이미 메시지입니다. 이란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쿠바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란 압박이 어떤 수순으로 진행됐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핵 협상 붕괴, 경제 봉쇄, 군사 압박, 그 패턴이 쿠바에 복사될 때 타임라인은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이게 즉흥 발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를 우리 언론이 제대로 짚어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그 감각이 정확한 겁니다. 쿠바는 단독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에 연결된 고리가 3개 있습니다. 첫째, 북한 변수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적성국 관리 목록에서 쿠바와 북한은 연동됩니다. 쿠바에 대한 압박 강도가 올라간다는 건 미국이 적성국에 대해 어느 수위까지 행동할 의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추가 아니에요. 미국이 쿠바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북한의 어느 수준의 압박까지 가할 의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 지표입니다. 평양은 지금 하바나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시선에서 무엇을 읽어낼지가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북한이 쿠바를 보고 핵 억제력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낄지 아니면 협상의 조건을 다시 개선할지 이건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거기다 쿠바와 북한은 오랜 우방입니다. 양국은 의료, 기술, 외교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미국이 쿠바를 압박하는 방식이 성공하면 북한이 느끼는 고립감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쿠바가 버티면 북한은 버티는 게 맞다는 확신을 넣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평양의 계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 트럼프 외교의 패턴 인식입니다. 트럼프 외교에는 각본이 존재합니다. 제재, 기소, 봉쇄, 군사 옵션. 이 순서는 즉흥이 아닙니다. 검증된 프레임워크예요. 베네수엘라에서 실증됐고 이란에서 변형 적용되고 있고 지금 쿠바에서 복사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외교만이 협상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가 즉흥으로 보여도 그 뒤에 이 시퀀스가 있다는 걸 알면 익히는 게 달라집니다. 이재명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미 실용 외교, 동맹 유지와 독자 공간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접근이 왜 필요한지가 쿠바 사례를 보면 역설적으로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패턴을 모르면 협상할 수 없고 패턴을 알면 창문이 어디에 있는지 보입니다. 셋째, 국제 규범의 선례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금 쿠바에서 주권국 지도자에게 개인 제재를 때리고 현직 국가 원수급 인물을 형사 기소하고 공개적으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굳어지면 선례가 됩니다. 미국의 적으로 분류됐을 때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선례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침묵하면 묵인이고 강하게 나오면 마찰이 커집니다. 어느 쪽이든 한국이 서 있는 지정학적 공간에 영향을 줍니다. 한국은 이 선례를 기록해둬야 합니다. 외교의 틀이 바뀌고 있는 거니까요. 이걸 굳이 쿠바 이야기로 볼 필요가 있냐고 느끼는 사람과 이게 사실은 동북아에 연결된 구조라는 걸 보는 사람은 다른 뉴스를 읽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 장면 어디서 봤냐고 했습니다. 이제 질문이 달라집니다. 각본이 같다는 건 알겠는데 결말도 같을까요?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쿠바는 60년을 버텼습니다. 엠바고, 피그만, 몽구스 작전, 피델에 대한 수십 차례의 암살 시도, 그리고 섬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체제는 피델의 체제가 아닙니다. 디아스카넬에게는 피델이 가졌던 카리스마도 없고 라울이 쌓아온 권력 구조도 없습니다. 그 기반이 예전보다 훨씬 흔들리고 있다는 건 쿠바 현지 경제지표와 민심보고서가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어느 책이나 마지막 페이지는 있습니다. 그 페이지가 언제인지는 덮기 전까지 모르는 법이지만 지금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죠. 트럼프가 약속을 지키고 역사가 나침반이 된다면 쿠바 체제는 마지막 챕터를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카리브해에서 끝나지 않고 동북아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우리는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계속 같이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